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 신도시 건설 계획이 실려 있습니다. 광명시흥에 7만 가구 신도시 건설한다. 7만 가구는 일산 신도시 규모와 버금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더 보면요. 이사 부동산 대책 후속입니다. 신규 택지 지역을 발표를 했는데요. 광명 시흥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에 인접해 있죠. 가장 가까운 곳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의도의 4배 면적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출산율 0.84명 쇼크다. 한 명이 안 된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러나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작년 인구 첫 자연 감소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연 감소요.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사망이 출생을 앞질러 인구가 3만여 명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요. 이 0.84명 OECD, 선진국 모임이죠.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드디어 백신의 시간이 왔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어제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출하가 되는 모습 사진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전국 동시 접종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1호 접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혈압, 당뇨 환자는 맞아도 된다. 일단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청 국회에서 설전까지 벌였다. 어떤 내용을 갖고 설전을 벌였는가 하면요. 여기 보면 이른바 대통령의 발언, 검찰개혁과 관련된 발언이 속도 조절을 뜻하는 건가?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제목을 더 보시면요. 커지는 레임덕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요. 청와대 관계자들이 출석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이 속도 조절 뜻을 밝혔다. 그러자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 속도 조절이란 표현 안 했잖아요. 이렇게 또 뭔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당 중진도 검찰개혁 속도조절 이거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일자 그런 표현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용은 그런 취지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현근택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임금체불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백신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의료진 얘긴데요. 의료진 정말 고생한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해왔잖아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니까요. 임금이 제때 지급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오늘 이 이슈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나쁜 사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 사람들을 겨냥해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좀 뒤늦게 알려진 거잖아요. 최근에 당 그리고 청와대, 정부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이런 지적 보도가 많이 있는데 이와 연관이 된 걸까요? 이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눈 감고 특별법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잡음들이 좀 있습니다. 이 내용 다루는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학생 찾아 산만리.
앞서서 일명기사 때 인구가 줄어드는 모습 소개해드렸죠. 대학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백신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첫 백신 공장에서 출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내일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내일 오전 9시부터 동시 접종입니다. 시도별로 1호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9시가 되면은 동시에 접종.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 어디가 1호다 이걸 따지기가 좀 모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78만 명분 보건소 등 1,900여 곳에 이송입니다. 세종 1호는 요양병원 1년차 간호사, 전 국민 하루빨리 일상 복귀하길 뭐 이런 얘기도 좀 실려 있습니다. 경북 1호는 요양시설 사무직 직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도별로 1호가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1호 누구냐 이걸 따지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동시 접종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직도 백신에 대해서 좀 불안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설명도 좀 내놨습니다. 접종 증명서 발급합니다. 그리고 접종 부작용이 생겨서 혹시라도요. 뭔가 문제가 생길 땐 보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망된 보상금 최대 4억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 후 붓기나 고열, 진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접종 전에 이런 걸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신부는 당분간 접종 제외 대상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100% 어떤 확신을 가질 수는 없다는 상황에 대한 설명도 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앞서서 키워드로 소개를 해드렸죠. 의료진들이 지금 임금체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파견 의료진 임금체불 논란이다. 지금 대상자들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의사, 간호사, 조무사들. 지금 1,431명 임금체불이랍니다. 올해 1월까지요. 총 185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당국에서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인력 증원에 지자체별 부족이 좀 있다. 예비비 다 썼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499억 추가 편성했습니다. 신속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겁니다, 이게. 제때 안 나간 거예요, 돈이요.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당국의 설명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비비가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지자체별로 1차 예산 배정을 할 예정이고, 다만 지자체별로 이제 예산 배정이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지만 또 지자체에서 현장의 의료 인력들한테 지원하는 데는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이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신속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좀 중점을 둔 나머지 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일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과 지침 적용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약간 실수라는 설명 같아요. 그런데요, 그동안 이 코로나19 대응하는 의료진들, 전 국민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표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굉장히 칭송을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요, 기본 중에 기본인 임금이 제때 지급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거 미리 좀 챙겼으면 안 됐던 걸까요? 가장 디테일한 건데 가장 중요한 거죠. 아니 코로나19 일선에서 나온 사람들의 제일 핵심이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임금이 제때 지불이 안 돼서 185억이나 지불이 안 됐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걸 안 한 거죠. K방역 잘했다고 쓴 우리나라 홍보비가 1,200억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잘했다고 해외 홍보, 국내 홍보하는데 1,200억 쓰면서 정작 그 고생하는 의료진들 그 임금을
1,431명 185억을 지불을 제대로 안 했다? 그럼 저는 실무진들이 이거는 정말 나사가 빠졌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은 이 정부가 어떤 재정과 관해서 거론되는 돈의 액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조 뭐 이상, 수십조, 뭐 수백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금액을 듣다가 갑자기 185억 하니까 물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 챙긴 건가요? 그렇죠. 못 챙겼다고 봐야죠. 지금 뭐 재난지원금 지금 준비되는 게 20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추경도 작년에도 많았는데 돈 예. 쓸 데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어디다 줘야 될지는 몰라서 예산은 편성되고 그런데 이 185억을 제대로 지불을 안 했다는 거는 정부에서 정말 이 일을 제대로 못했다. 이게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일부터 우리 백신 맞는데 예. 백신이 세계 몇 번째인 줄 아세요? 세계에서 102번째입니다. 저 아프리카하고 동남아 아주 못 사는 나라 빼놓고는 예. 우리가 꼴찌예요. 102번째. 그것도 왜 그렇겠어요? 디테일한 게 부족한 거예요. 디테일한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무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예. 백신 주사 예. 지금 연기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여론조사 보니까 사회연구소인가 보니까 45%가 제때 안 맞고 좀 더 지켜보겠다고 한대요. 예. 그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집단 면역이 11월이 아니라 내년까지 미뤄질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정부 여당에서 백신 늦어진 이유가 그 안정성 검증이 안 되고 예. 외국에서는 사고도 많이 나고 굉장히 우리가 국민을 마루타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백신 도입이 늦은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안정된데 65세 이상만 어떻게 보면 이 임상 테스트가 예.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확신이 아직 안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지만 예. 안전한 거예요. 그럼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 접종하고 안정성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자꾸 디테일한 게 부족한 거죠. 처음에는 65세 이상 한다다가 예. 또 65세 이상 불안하다 그러니까 65세 미만으로 또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의료진, 예. 간호사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되는 정부가 무슨 K 방역을 잘했다고 홍보하는 건지 저는 정말 반성해야 되고 정세균 총리가 며칠 전에 그랬어요. 방역은 백신하고 방역은 과학인데 예. 우리는 정치다. 예. 일부 정치인들이 잘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런 말 하기 전에 예. 지금 정부부터 진짜 부족한 게 뭔지 의료 현장 일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는 무슨 걸 내렸냐면 각 병원마다 예. 2주에 한 번씩 그 감염 검사 맡으라고 2주에 한 번씩 맡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예. 그러면 각 병원에 있는 진단 검사 코로나 설비를 병원 직원들 그 돌리다가 일반은 검사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탁상 행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뭐가 잘못됐는지 총리는 자꾸 국민을 상대로 해서 겁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부터 좀 따져보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 기회 계속 요청하시는데 박찬환 교수님 그다음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요 순서로 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환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 예산 그렇게 많이 쓰고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이미 지급이 됐고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에 예산의 비용은 너무나 작은 액수인데 이거를 왜 못 챙겼나.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뭐 열정페이입니까? 뭐 이런 지적까지 사실 좀 있어요. 뭔가 좀 놓친 부분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부분은요. 네, 뭐 정부가 이거는 뼈아픈 실책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추경이 예산 편성이 3차례, 4차례인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12월 달에 급작스럽게 3차 유행이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했던 예비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연말에 가서 많은 인원을 또 파견을 받고 그렇죠. 또 채용을 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가 부족하니까 지금 187억이 부족했고 그래서 급하게 어저께 400억 넘는 돈을 갖다가 돌린 겁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확산이라고 하는 게 1차 확산도 있었고 2, 3차 올 겨울에 그러니까 예. 작년이죠. 작년에 올 겨울에 대유행이 있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를 세워놓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3차례, 4차례 추경 왜 했냐? 예. 온리 재난지원금 때문에만 했어요. 그럼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예. 소위 말해서 2차, 3차, 4차 유행이 왔을 때 예. 거기에 대한 비상 플랜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예비비로 확보돼 있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인 거죠. 또 하나
위험에 맞서는 겁니다. 국민의 그렇죠.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예.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의료진들은. 그러면 그건 헌신이거든요. 그럼 그 헌신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평가해주고 대우해주지 않는다면 예. 다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뭐 아까 열정페이라고 하셨지만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초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계속 그 열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인건비가 일부지만 지급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예. 국가가 좀 계획성, 그다음에 준비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뼈아픈 실책을 했다. 이 부분은 정부가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윤석 전 최고위원. 가끔가다 연예인들 비투라고 하죠. 빚을 예. 안 갚아가지고 이제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은 그 제보를 하게 된 분 아니면은 그 피해자분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 지금까지 뭐 돈이 없어서 못 갚았다니까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잘 사는 모습을 공개하니까 열받더라. 아. 그래가지고 공개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지금 이제 결국 의료진에게 가야 될 180억 정도 되는 비용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 가운데 작년 9월로 놓고 보면요. 예. 정부 여당에서 특히 여당 대표가 강하게 추진했던 정책이 뭐냐면은 전 국민에게 2만 원 핸드폰을 드리겠습니다.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지원하겠다는 있었죠. 실제로 지원했죠. 그렇습니다. 7천억 가까이 썼습니다. 공교롭게도 전 국민 핸드폰 요금 지원이 2만 원이었는데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가격이 20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국민 백신 살 수 있는 돈으로 전 국민 핸드폰 요금 지원하겠습니다 한마디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그런 돈 때문에 그건 펑펑 쓰면서 정작 의료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보편적 지급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모순적이고 결국에는 이게 그 의료진 입장에서는 아니면 실제 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예. 말했듯이 백신 살 돈으로 핸드폰 요금 준 다음에 결국엔 백신을 안 사면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해서 안 산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또 야당이 또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유를 배반적이고 아까 저희가 자료화면 본 것 중에 저는 약간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백신을 도입했고 그렇죠. 수송 작전을 해가지고 다 접종을 했습니다. 좀 상당수 많이 맞고 있죠, 이미.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80% 맞았는데요. 저는 약간 의아했던 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저런 수송 작전을 할 때 국가가 관여하긴 했습니다만은 거기는 페덱스나 UPS, DHL 같은 회사들이 배송하는 그냥 평소 배송하는 모습 그대로 배송을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 어떻게 꼭 보호해야 될 물질이 있으면요. 그걸 트럭에다 써붙이고 다니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 현금 수송 차량이 이 안에 현금 수십억이 들어있습니다라고 광고하고 다니면은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군사 경찰에다가 무슨 뭐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할 정도로 예. 뭘 우려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무장 세력이 백신 탈취할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거기다가 여기 백신이 가득 있습니다라고 붙이고 다니는 것부터가 무슨 쇼를 하려는 의지가 강한 거거든요. 좀 지나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니 진짜 그 지키고 싶은 물질이라 그러면은 예. 보안, 은밀성이 최고입니다. 근데 저기다 지금 자료화면 나가잖아요. 코로나 백신을 이 차에 갖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하면서 도로를 달리는 게 이게 약간 일반적인 상승에서 보안 수송하는 것과도 다른 개념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어렵게 구했다 자랑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무튼 어제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뭐 백신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의료진의 임금과 관련된 내용 꽤 좀 며칠 동안 좀 이슈가 됐죠. 그래서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패널분들께서 쓴소리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뭔가 여당이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가겠다.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맥락이 좀 있는 걸까요? 어제 국회에서 보였던 모습 기사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제목에 대화가 들어가 있죠. 국회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비서실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관련해서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아니 대통령이 하셨다는 건 그런 워딩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워딩은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가리킨 겁니다. 뭔가 지적을 한 거예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말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당청, 국회 운영위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뭔가 좀 다른 목소리들을 냈다. 청와대 2인자,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2인자의 발언이 끝나자 여당 원내대표가 황급히 뭔가를 수위 조절하는 분위기였다. 그 표현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유영민 실장, 속도 조절이란 표현은 없었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또 다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게 어제 언론에 포착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요. 사실 이 속도 조절 얘기가 시작이 된 것은 법무부 장관이 역시 뭔가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을 얘기했기 때문이거든요. 먼저 그 대목, 며칠 지났습니다. 그 대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 일단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의 두 가지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착 그리고 능력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 이른바 수사청을 별도로 세우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상 기존의 검찰 역할을 많이 그쪽으로 옮기는 부분. 뭐 이런 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질문사항에 나온 건데 뭔가 안착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뭐 수사, 반부패 수사 능력이 낮아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생각은 뭔가 검찰 개혁을 가긴 가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국회에서 다시 질문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어제 국회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그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게 박범계 장관 그 발언 때문에 이제 촉발이 됐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뭐예요? 속도 조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 조절을 잘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요. 실장님, 속도 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뜻이었다. 그건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께서 어떻게 지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출석에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속도 조절을 해라고 하셨냐에 그렇다라고 답변해 버리면 대통령께서 워딩을 그렇게 쓰신 걸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그거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속도 조절이란 표현이 이제 뭐랄까요? 부각이 된 거죠. 꼭 그 표현 쓰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렇긴 한데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지 못한 발언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청와대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 방금 영상으로도 보셨고 기사로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때로는 친문 적자,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김경수 경남지사가 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은요. 반기다. 이게 그러니까 청와대 뜻의 반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레임덕 이렇게 좀 이 기사에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요. 김경수 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런 기사가 등장을 한 건지 그 목소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한 말씀 하시면은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된다. 이게 과거의 권위적인 정치 과정이 있었던 일인데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의 청와대 입장이라 하더라도 네. 그걸 결정하는 건 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와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토의를 해야죠. 저 얘기가 이렇게 기사로 달아진 겁니다. 그리고요, 이 기사에 밑줄이 좀 거 있어요. 여기 보면 정청래 의원의 얘기도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굉장히 목소리를 요즘에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았고 21대 국회는 임기가 1년 지났다. 마무리 시점과 시작하는 시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과 국회를 각각 얘기한 거예요. 마무리 시점과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연속해서 몇 가지를 봤습니다.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게 해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정근택 전 부위원장 요 순서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저는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예. 본인은 어쨌든 그 유영민 실장과 그리고 박범계 장관이 이야기할 때 그리고 또 신현수석이 있을 때 그 안에 배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영민 실장이 증언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런 워딩 없었잖아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건 관심법을 동원한 것이 아닌 이상 김태년 원내대표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시간으로 그 중계 방송을 보고 있던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측에 정정을 요청한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유영민 실장 입장에서는 뭐 이분이 사실 거짓말을 말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은 예. 없는 사실을 지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은 적이 없는 걸 들었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반대로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들은 걸 안 들었다고 하기는 쉽죠. 그런데 없는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거짓말하는 건 솔직히 더 난이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 가지고 사실 여건이 굉장히 곤란하겠지만은 유영민 실장이 말한 대로 만약에 속도 조절이라는 걸 대통령이 언급하셨다라는 걸 확인된다 그러면은 지금 여당이 그 말을 안 듣는 거는 레임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이제 레임덕의 정의에 가까운 것일 테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당 의원들이 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네 글자에 대해 가지고 예. 그 지지층에게 장사하는 맛을 알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깝지 않은 인사가 친박파리, 진박파리 하면은 어느 정도 본인에게 그 어떤 그 극성 지지층에서 따라오는 표가 있다는 걸 감지한 뒤로 예. 그다음은 별거 다 했어요. 내가 진박이요, 진실한 사람들이요, 별걸 다 했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이 검찰 개혁이란 네 글자를 얼마나 세게 얘기하냐에 따라 가지고 예. 코어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선 주자급도 인식하고 있는 거고 이낙연 대표가 만약에 예상대로 3월달에 퇴임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예. 지금 언급할 수 있는 많은 분들 중에 당권 주자로 뛸 만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계산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에서 가고 있는 검찰 개혁 속도가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보세요? 이미 손을 떠났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보면은 왜냐하면 과거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는 6개 범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잘하고 있으니까 두겠다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당이 저런 식으로 이제 의원들끼리 모임 만들어가지고 달려나가다 보니까 조국 장관마저도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상 당의 어쨌든 그 굉장히 강경파에 지금 이제 정권이 따라가는 모양새가 이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이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레임덕 상황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정근택 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정상적인 상황으로 봅니다. 아마 저는 아마 김경도 지사 얘기나 아니면 뭐 정청래 의원 얘기나 다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대통령의 의중, 워딩이 뭐냐 그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따라야 되느냐. 저는 그 상황 자체는 정상적이 아니라고 봐요. 그 입법부 역할과 행정부 역할이 있는 것이죠. 예. 행정부라는 거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라 안 만들어라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뭐 대통령 뭐 청와대 눈치 본다 아니면 뭐 국회가 뭐 청와대 출장소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만들어진 법이 있잖아요. 예. 이걸 이제 뭐 검경수사권이라든지 공수처 일단 집행하는 게 우선이고 저는 아마 여기에는 아마 신현수 수석의 약간 의중도 실렸을 것이다. 그리고 신현수 수석의 입장도 좀 고려할 것이다. 지금 두 가지 박범계 장관이 얘기한 거 보면 어쨌든 이걸 좀 제도를 정착시키고 예. 그다음에 반부패 수사 역량이 축소되면 안 된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검찰 측 약간 얘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약간 신현수 수석을 약간 배려해 주는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큰 방향에서 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고 수사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 요 방향은 사실은 크게 정해진 거고요. 예. 그걸 사실은 언제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영장 청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소속을 뭐 법무부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계속 얘기가 돼 온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정리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죠. 영장 청구권은 안 주는 방향으로. 소속은 법무부라는 방향으로. 시기는 뭐 한 6월경에 입법을 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틀은 정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다 그러면 이런 거를 자꾸 뭐 레임덕의 전조다 아니면 뭐 당청 간에 예. 뭐 따로 간다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니고요. 청와대는 청와대의 역할을 하는 거고 국회는 국회 역할을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검경 수사권뿐만 아니라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해내는 방향은 사실은 예정돼 있던 거예요. 언제 할 거냐? 이게 2022년에 할 건지 21년에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이 됐던 예. 거라 저는 뭐 큰 틀에서는 뭐 큰 문제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건 내용을 떠나서 이런 모습 자체가 보인 게 사실 언론에서는 굉장히 낯설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박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꿈보다 해명 아닌가 해몽이 더 많다라고 해명이 생각이 더 들어요. 많다. 이게 논란이 시작된 그 장소와 때를 알아야 되는데 예. 박범계 신임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주면서 당부한 말이에요. 자, 그럼 임명장을 주는 대통령의 입장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예. 그리고 행정부의 장관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정치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검경 수사권 1차 분리가 됐고 그런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예. 그 시스템 바뀐 시스템을 갖다가 잘 안착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어떻게 얘기를 보면 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한 거다. 그렇죠. 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속도 조절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만약에 당 대표한테 했다. 그럼 이건 완전 히 얘기가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얘기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문구만 딱 따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여당과의 속도 조절의 차이니 뭐 레임덕이니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는 이거야말로 꿈보다 해몽이다.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왜 이게 속도 조절 표현을 안 썼지만 속도 조절의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건 뭡니까? 전 유영민 실장이 예. 능숙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예. 노련한 정치인이 아니고 유영민 실장이 발탁된 이유는 사실 그린 뉴딜 임기 마지막 차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한 이 부분에 방점을 맞추고 실장으로 왔는데 이 부분이 본인의 이제 소위 말하면은 전공 분야가 아닌 거죠. 그런데 너무나 순진하게 있는 그대로 본인의 느낌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맥락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물론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마지막 해로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예. 이제까지 해온 거를 갖다가 좀 안착시키고 싶은 마음이 내가 떠나더라도 이게 좀 굳어져서라는 마음이 더 있을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왕 시작한 개혁이니까 드라이버를 좀 끝까지 밀고 갔으면 하는 입장 예.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걸 레임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꿈보다 해몽이다 이렇게 좀 보셨네요. 윤 대표님,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제 유영민 비서실장을 예, 지난번 비서실장은 노영민이잖아요. 예. 이름이 똑같잖아요, 영민이.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영민인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영민은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 국회의원들하고 뭐 일단 싸우자는 자세였어요. 약간 언쟁이 계속 있었죠. 인파이터 뭔가 화난 얼굴로 싸우자는 자세였는데 예. 유영민 비서실장은 미국 청문회처럼 뭐 듣고 얘기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저 그런 면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주고 싶고 그리고 박범계 장관 임명식 때 들은 얘기인데 예. 비서실장이 거기 배석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 얘기가 뭐 거짓말이겠어요?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어떻게 보면 뉘앙스를 깊이 준 거죠. 그래서 22일 날 박범계 장관이 국회 가서도 얘기했잖아요. 수사권 조정, 속도 조절 얘기 정착될 때까지 속도 조절 얘기는 안 했지만 정착될 때까지 정착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말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분위기가 바뀐 게 23일 날 철험회라고 있어요. 철험회. 초선 강경파들 의원 모임에. 예. 그거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일부 거기 공청회 참여한 사람은 서초동 검찰청을 건물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도 빨리 방향을 좀 바꿔서 어제도 대전 가서 그 속도 조절 아니다. 계획대로 빨리 한다. 나는 그 법무부 장관이기 전에 나는 여당 의원의 하나다. 그렇죠. 당 여당 뜻에 소속 따른다 의원이다. 했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이 그런 말해서 됩니까? 법무부 장관은 여당 의원들이 생각이 잘못했으면 앞에서 끌어가야죠. 그러니까 책임 회피적인 발언이라고 보고 저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한 게 청와대의 대통령 뜻은 좀 시기 조절이 좀 필요하다. 예.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초선 강경파 의원들이 말 안 듣고 지금 중수처법을 강행한다. 여기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던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어제 저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냈다고 보고 거기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황하니까 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초선 의원들 강경파 당내에 끌려다니는 여권의 모습하고 예. 또 대통령하고 비서실장 신현수 민정수석 이쪽은 좀 다른 결을 달리하는 거. 그래서 저는 어제 노영민 비서실장을 제2의 유영민 비서실장이다. 예? 유영민 비서실장. 유영민 비서실장이
제2의 그 신민정수석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가능성을 좀 봤고 아주 저는 합리적으로 어제 대화하는 걸 보고 상당히 좀 희망을 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사에 쏙 소개해드렸죠. 어제 국회 모습 그리고 이제 측근의 어떤 인터뷰에서 나왔던 이런 발언들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꿈보다 해몽이다. 언론들이 해몽을 너무 많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아니다. 이거는 여당 내 강경파가 뭔가 끌고 가고 청와대가 좀 약간 딸려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 분명히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 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어제 상황에 대해서. 자, 이런 가운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 비공개 당정청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홍남기 부총리 등에게 정말 나쁜 사람. 이거는 회의 중에 당신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용 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고위당정청에서 소상공인들 힘든데 재정 걱정이나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총리 청거했던 홍 면전에서 비판했다. 그리고 홍을 두둔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겐 애국 혼자서 하나 이렇게 또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엄청난 뭔가 지적 비난이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부위원장. 네. 이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거 좀 들으셨어요? 이 상황 좀 미리? 뭐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논란은 계속 되온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는 아니 지금 손실보상 얘기도 나온다. 우리 손실보상 얘기 나올 때는 뭐 100조니 200조니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아마 네. 손실보상은 야당도 반대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용인 우리 뭐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이런 분들 만나 보면요.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소상공인 너무 힘들다. 근데 이게 맨날 예산 타령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사실 손실보상은요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영업을 못하게 한 거잖아요. 내가 안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어쨌든 그 추정된 이익이라든지 어쨌든 매출액에 상당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논의 자체가 뭐 재정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어차피 정부에서 뭔가 안 줘도 되는 돈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원래는 받아야 될 돈을 받는 거예요. 그 인식이 저는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정부를 그러면 현근택 전 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정부를 혼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잘못된 약간 생각을 하고 압박하는 있다. 면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 뭐 지금 우리 기재부라는 게 보면 계속 재정 안정성, 뭐 예산 문제, 뭐 이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일본이든 마찬가지로 사실은 재정은 쏟아붓고 있거든요. 지금 뭐 새로운 뭐 경제 이론도 나올 정도로 어찌 보면 뭐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저는 뭐 재정 당국에도 좀 더 탄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만약에요, 저는 아마 이 현재 상태에서 손실보상 규정을 안 하면 헌재에서도 위헌 날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이 없어서 재판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지만 이게 만약에 위헌이 나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한다. 아마 수백조 들어갈 겁니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안 줄 수 없는 돈인데 그거를 마치 재정 당국에서 우리가 시혜적으로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뭐 당연히 소상공인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영걸 대표님하고 이준석 전 최고 지금 발언 다 요청하셨어요. 먼저 윤 대표님.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저런 말을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홍 부총리가에 대해서 우선은 감정적이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 어디 도둑질했습니까? 강도했습니까? 사기쳤습니까? 나라 예산 잘 쓰자는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적이고 또 논리가 없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한 게 아니에요. 선별 지원하고 보편 지원하고 같이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어려운 유통 식당 뭐 이런 데 지원 자영업 지원 해주면서 전 국민한테 나눠준 거 2개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말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12조는 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거론되는 게 20조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는데 전 국민 또 어떻게 또 나눠줍니까? 진짜 어려운데 일본만 해도요. 2천만 원씩 그냥 쏴줬대요. 제가 아는 사람 일본에서 조그만한 식당 하는데 네? 식당들 전 국민보다 식당 어려운데 지금 어려운 데부터 주는 게 홍남기 부총리 말이 맞잖아요. 근데 당 대표가 자기 말에 고분고분 안 했다고 저런 말하는 거 저는 이낙연
그 당 대표가 예. 요새 대선 적합도 조사가 예. 왜 이재명 지사한테 자꾸 저렇게 떨어지는지 저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적인 소명에 대해서 철학, 비전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제일 어려운 게 경제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정의 이건데 거기에 대해서 뭘 보여주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정적이다. 물론 홍 부총리가 이낙연 대표가 총리할 때 밑에 국무조정실장 자기 부하였어요. 예. 그리고 홍 부총리는 그동안에 계속 지기만 했잖아요. 8패 1승을 했어요. 8패 1승. 근데 유일한 1승이 지금 이낙연 대표한테 이거 선별 지원, 보편 지원 동시에 하는 거 문제 있다. 요거 하나 딱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예. 편들어줬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안정될 때까지 보편 지원 좀 늦추자. 그때 가서 하자. 뭐 이랬잖아요. 국민 사기 진작을 해주자.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좀 지지율도 떨어지고 예. 요새 되는 건 없고 자꾸 좀 화가 나서 그런 말 한 건 일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은 예. 홍 부총리를 동네 바보형으로 알지 않으면 저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박사님 교수님 이 순서로 질문 발언께 드릴 텐데 이게 이 앞에서 봤지만 앞에서 이제 어떤 여당의 어떤 주도권 뭐 이런 얘기 좀 했잖아요. 이것도 그 맥락에서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준석? 저는 여당 이전에 이낙연 대표는 예. 본인의 정치 일정이 있고 거기에 굉장히 다급함을 느끼고 있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아, 이 모습에서요. 4월 달에 4월 7일에 이제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있은 뒤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향배가 갈리는 사람은 민주당의 그 후보로 나올 사람하고 이낙연 대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대표로서의 짧은 임기를 평가받는 중간고사적 성격이 있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그때 무슨 수단이든 써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가 여럿 있지만은 과거에 11월에 관훈 토론 할 때 보면은 그때 부동산 문제 언급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때 재미를 못 봤어요. 그때 나왔던 것 중에 뭐 내용 보면 뭐 호텔 매입해가지고 전월세 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때 반응 싸늘했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부동산 대책 내가 얘기해봤자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근데 돈 준다고 할 때는 다 언론이 받아 쓰더라. 이거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 아젠다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의지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역시 대선을 겨냥을 했다, 의식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아까 제가 핸드폰 요금 2만 원 지원 얘기했는데 예. 그 정책 실제로 위반했다고 홍보했던 사람이 이낙연 대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차감 형식으로 지원했죠.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기 핸드폰 요금에서 2만 원이 깎여가지고 청구해서 나온 겁니다. 받은 줄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 그리고 결국에 그 와중에 대통령께서는 또 보면은 자, 보편 지급을 언젠간 하자는 얘기가 이제 여당의 중론인데 예. 지금 시점에서 만약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추가 경정 예산에 그게 포함돼가지고 가게 되면은 같은 돈이라도 이낙연표 예산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번에 그래가 재난지원금 논란에서 대통령께서 한번 틀었던 게 뭐냐면은 예. 재난지원금 지금 안 되니까 치우고 나중에 코로나 극복되면은 내가 위로금이라는 걸 줄게 이랬어요. 이게 완전 성격이 다른 겁니다. 돈은 어차피 같은 돈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다가 누구 표 예산이냐, 누구 표 지원이냐를 붙이는 것이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예. 과거 생각해 보시면 그 처음에 재난지원금 줄 때 김경수 지사가 치고 나와가지고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붙여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김경수 지사의 브랜드가 됐던 것처럼 재난지원금은 이제 사실 누구 건지도 모르는 브랜드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위로금이란 또 새로운 돈 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본인이 지지율 상승하고 할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가 저러는 거는 저분은 4월 달에 중간고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의식했다. 지금 약간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뭐 대선, 뭐 보궐선거 이런 거에 의식이 여기 언뜻 보인다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박창환 교수님. 저는 동아일보의 저 인용문 자체 있잖아요. 인용문 자체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봐요. 어떤 맥락에서 왜 얘기했는지라고 하는 거는 그 전체적인 예를 들어 그것이 만약에 중계가 됐다 그러면은 저런 표현이 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말만 따가지고 정말 나쁜 사람, 혼자 애국하냐 이런 말은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고 이 자극적인 말을 갖다가 누가 전했는지도 또 어떤 상황에서 전했는지도 없이 그냥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해가지고 말만 따다가 갖다 놓은 거는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해서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걸 연상시키기 똑같은 말을 그냥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와 그다음에 경제부총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난이 아니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일지를 내는 거는 치열한 토론을 거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얘기로 근데 그 말만 따가지고 볼수 어떤 있다. 상황도 없이 그걸 갖다가 얘기해가지고 둘 사이가 지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마 지금 이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뭐 소상공인 지금 힘든데 왜 자꾸 돈을 아껴야 된다는 얘기만 하십니까?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급한데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중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정말 이렇게 힘든 거 무시하면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그걸 옆에서 두둔했던 김상조 정책실장에게는 아니 자꾸 뭐 애국 돈 얘기 뭐 아껴 쓴 얘기 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애국하시니까 아마 이런 대화들이 오갈 것 같아요. 지금 맥락을 전체적인 기사의 맥락을 보면요. 그 와중에 이런 이 내용이 알려졌고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정무택 좀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마치 이제 뭐 선거를 앞두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예. 이낙연 대표가 끝나고 아마 새로운 당 대표가 들어와도 이 논란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인이라는 거는 항상 지역이나 자기 지역구나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찾아가는 데가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 왜 빨리 안 주냐?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냐?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예. 아마 저희도 이제 당대표가 바뀌는데요. 예. 바뀌어도 이 논란은 될 겁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 어려운 사람 만나는 거 그 사람들이 대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재정당국은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항상 재정 안정성을 생각하죠. 근데 이 논란은 저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만 벌어지는 우리나라만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예. 또 선거 앞두고만 벌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은 사실은 정치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인과 재정 안정성을 생각하는 관료들 사이에 벌어지는 충돌이다라고 보고 저는 뭐 이 논란이 꼭 나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약간 뭐 상대방 자극할 수 있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어떤 자기의 이 의견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당에서 뭔가 이렇게 당의 생각, 당의 뜻을 강하게 뭔가 관철을 시키려는 듯한 모습이 좀 잇따라 나타난 모습 중에 이제 이 내용도 언론에 좀 보도가 돼서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은요, 이 논란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인데요. 이 특별법, 이제 뭐 본회의 통과 예정 날짜는 잡혀 있죠. 그 기사 좀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국토부 가덕도 예산 7조 아닌 28조 따져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해서 국토부에 의견 제출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야는 눈 감고 특별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토부가 최근에 공항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전달을 했어요. 거기에 들어간 내용들입니다. 안전, 경제성 등 총 7가지 항목에서 부적격입니다. 이렇게 국토부는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 예타 등 절차 무시는 공무원 의무 위반입니다. 또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에서는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죠. 이거를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7조대 아니 28조 든다. 이것저것 원래 목표대로 다 달성하려면 이렇게 돈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국토부 직무유기 거론하면서 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공무원들이 그냥 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 이 알려지기로는 법률적 자문도 받았다. 국토부가 이런 건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문제 알면서 특별법 반대 안 하면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그리고 여당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지금 굉장히 뭔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죠. 그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한정혜 의원께서 제출했던 그 법안에 대해서 사실은 꽤 오래전에 정부가 이제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이고요. 이 가덕도 특별법은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의 신속하고도 원활한 어떤 진행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법을 약속대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2030 엑스포 이전에 개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께서 한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거 합니다. 반드시 언제까지 합니다. 이렇게 좀 여당에서 나오고 있고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금 국토부 요 보고서에 관한 설명을 했는데 이 보고서가 제출된 게 이달 초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 정부 입장은 뭐 당의 추진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요. 설명을 들어보면.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예. 잡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고돈 나비 효과라고 좀 제목을 정해주고 싶어요. 왜 나비 효과라는 말이 베이징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하면 예. 그 바람이 불고 불어서 영향을 줘서 예. 미국에 토네이도 바람 분다는 얘기가 그런 예. 얘기 있잖아요. 뭐 나비 효과. 오고돈의 성추행이 가다 저까지 간 거예요 지금. 아, 연결이 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궐선거가 없으면은 이렇게까지 특별법 하겠어요? 그러니까 윤 대표님께서 네. 만약에 보궐선거가 지금 4월에 잡혀 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론이야 됐겠죠. 내년 대선 또 앞두고 또 얘기는 나오겠지만 예. 지금 부랴부랴 저렇게 여당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네 하천도 저렇게는 안 한다고. 예. 예비 타당성 조사도 무시하고 그냥 간다잖아요. 회의록 내용이 좀 어제 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볼 때는 월성 1호기 하다가 산자부 공무원들도 구속되고 그랬는데 예. 사실 청와대 뜻에 따라서 경제성 조작했다는 혐의 아니에요 지금? 예. 예. 근데 지금도 특별법을 한다지만은 여러 가지 수치나 이런 거를 또 나중에 정권 바뀌면은 또 따져볼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부산에서 7조 가덕도 든다는데 따져보니까 28조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매립지니까 돈이 얼마 들지도 모르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국제공항을 추진한다는 그 무리수 그리고 또 영종도만 해도 10수년간 오랜 타당성 조사 한 다음에 국제공항 한 거 아니에요? 저거를 한 다음에 수요가 없으면 또 어떡할 거냔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합계 출산율 떨어져서 인구가 우리나라 주는데 부산 인구도 줄어요. 근데 자꾸 저거 하면은 또 저 TK 지역에도 경북 지역에 또 하나 공항 특별법 또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또 충남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예, 전 국토에 공항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공항 짓다가 공항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뜻은 이해가 가는데 예. 선거 앞두고 저렇게 무리수로 두는 거죠. 정 가덕도가 필요하면 좀 더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경제성, 타당성 조사 충분히 좀 검토해서 예.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당이 밀고 야당도 잘못하면 선거 안 되겠으니까 또 따라가고 이건 참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30조 예산이 드는 거를 할 수 있는지 공항 칠 때는 좋죠. 건설 경기 효과도 있고 예. 또 끝난 다음에 뭐 할 거예요? 가덕도에다 고추 말릴 겁니까? 전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이 관련해서 오늘 만평도 좀 하나가 있는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뭐죠? 잠수함인가요? 아, 비행기군요, 비행기. 여기 보면 가덕도 특별법이라고 써 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행기가 꼬리 날개, 양 날개가 다 없어요. 다 잘려 나갔습니다. 뭐 운영성, 경제성인데 뭐 써 있는데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누가 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얘기합니다. 뒷감당은 낸들 아나. 제보 선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비판적으로 다룬 만평입니다. 박찬현 교수님. 네. 당이 책임지겠다. 좀 이런 상황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들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이 내용이요? 그렇죠. 이것을 뭐 정치권과 뭐 논쟁하고 뭐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예. 공식 보고서를 냈어요. 가덕공항 보고라고 하는 문건을 통해서 그 기록에 남는 거죠. 그렇죠. 공무원들이 예. 봤을 때 이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적했습니다. 뭐 군시설까지 다 이동하면 이렇게 돈이 더 들 것이고 국제선까지 이동하면 어떻게 들 것이고 뭐 국내선 빼고 이동하면 얼마 덜 들 것이고 자 그런데도 할래. 이 정도의 얘기요. 그다음에 만약에 특별법으로 통과시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우린 따라서 또 정부들이 열심히 따라가겠다. 이렇게 내용을 낸 거예요. 그러면 산자부 공무원들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을 뽑아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공식 의견을 내는 거고 그걸 증거로 남기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걸 없애는 게 낫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홍남기 부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 이런저런 그 면피용이 아니라 예. 의견을 제시하고 또 결정이 되면 의회의 결정 또 정부의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따라주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 국토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법무부도 약간 부정적 의견을 냈고요. 뭐 기재부 역시도 부정적 의견을 내서 부처들이 좀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건 입법상으로 가게 되면 뭐 어쩔 수 없는지 따라야 되는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 기본적으로 가덕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민주당 인사들과 토론을 하면 제가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예. 국제선이냐, 국제 플러스 국내선이냐, 국제 플러스 국내선 플러스 군공항이냐. 이번에 보고서에서 정확히 그걸 지적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아주 많이 차이 나고. 아까 28조는 그 군공항까지 다 포함된 빗대의 그렇죠. 비용이죠. 그리고 그거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국제선 장거리 예. 국제선만 이전하는 소위 투포트 체제를 운영하게 되면은 안전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예. 반박이 지금 보고서 안에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리고 여권 인사한테 물어보면은 피상적으로 얘기해요. 뭐 항만과 시너지를 내 가지고 이게 무슨 물류 중심이 되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물류 전문가한테 물어보면요. 원래 물류 운송 체계의 발달이라는 거는 컨테이너라는 게 생기면서 급격하게 발달했습니다. 운송 비용이 100분의 1로 줄었거든요. 컨테이너라는 게 생기면서 배로 싣고 온 컨테이너를 차에다 옮겨 싣는 경우는 굉장히 환적이 쉽습니다. 예. 들어가지고 넣으면 돼요. 자, 그런데 비행기에 들어가는 컨테이너를 보신 분이 있다면 알겠지만은 조그맣고 그걸 환적하려면 물건 다 빼가지고 손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 택배차 운송할 때 보면은 물건 하나씩 이렇게 올리느라 힘들다고 택배 기사들이 호소하잖아요. 도대체 비행기에서 배로 환적하는 물건이 뭐가 있는지. 예. 원래 배는 무겁고 늦게 가도 되는 걸 수송해야 되는 운송수단이고 그렇죠. 비행기는 가볍지만 빨리 가야 되는 걸 수송하는 운송수단인데 이게 무슨 시너지가 난다는 것인도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 해외에 그러면은 항만과 공항이 결합돼서 운영된 사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내용, 제가 방금 지적한 어떤 공항이냐와 어떻게 시너지가 날 것이냐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예. 처음에 이 공항 밀어붙이면서 초장에 민주당 인사들 했던 게 뭐냐면은 공항을 노무현 공항으로 이름붙이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런 뭐랄까 주장일까요, 제안일까요?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예. 저는 만약 이런 거 지으려고 그러면 진짜 정치적인 의미로 그렇게 짓는 공항이라고 하면은 원래 해외 관례는 공항을 짓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사람 이름 붙이는 겁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오거돈 시장 이름 붙여가지고 오거돈 국제공항으로 이름 지으면 찬성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또 오거돈 전 시장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뭐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준석 최고위원 얘기 많이 부위원장. 들었는데요. 공항 이름을 뭐로 할 거냐 하나에 그냥 누가 제안을 했던 예. 것이고 그건 뭐 정부 차원에서 고려된 건 잠시 아니기 나왔다가 때문에. 그냥 또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그래도. 쟁점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이제 핵심적인 건 이제 군공항 이전할 거냐 입는 것 같아요. 군공항 이전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금액 차이가 지금 한 13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뭐 장기 발전 방향으로 본다면 거기 이제 부산의 군공항은 수송부대 OB라 그러는데 수송기가 주고 그다음에 공중급유기가 있고 최근에 정찰기가 들어갔는데 예. 다 아시겠지만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군공항이 저는 따라간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국내선과 국제선은 가급적 같이 가는 게 맞죠. 예. 저는 그렇다 본다 그러면 국제선만 가는 것보다는 국제선과 국내선이 같이 가고 군공항은 남겨두는 게 맞다.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은 약간 후방이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는 예. 어쨌든 그 민간 구설 같이 있다 보면 전시라든지 예. 훈련할 때 항상 충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경우에 군 공항을 빼더라도 국제 국내가 같이 가면 늘어날 수 15조가 있죠. 넘죠. 그러면 처음에는 아마 예. 지금 예산 그 부산시 입장 보면 국제선 먼저 가고 그다음에 예. 이제 나중에 국내선 가겠다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군공항과 민간공항 분리하는 게 맞고 예. 국제선과 국내선은 함께 가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지금 그다음에 뭐 물류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물류 뭐 해상이나 육상이나 분리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미국에서 이렇게 직구를 해보면 배로 아주 큰 거나 이런 거는 배로 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비행기로 오거든요. 우리가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단가가 비싼 거는 비행기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낮은 거는 배로 보내는 것이고 그런 게 본다 그러면 어디로 보낼지는 보내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물류는 배로 갈지 비행기로 갈지는 어느 정도 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 군데 모이는 게 맞는 것이죠. 그거를 항만 근처에 뭐 비행기가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잠깐 제가 저 현구택 좀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가덕도 신공항 추진하는 거를 보니까 좀 잠깐 찬성하는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반대를 합니까? 지금 얘기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절차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런 것도 입법 사항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문제되는 게 환경 영향 평가나 예타 면제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항상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법으로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는 거쳐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예산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거를 그냥 다 없이 그냥 건너뛰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법안은 사실은 환경영향 평가는 원래 받아야 되는 걸 갖고 예타 부분은 그렇죠. 면제하는 여론을 걸로 뒀어요. 했는데 면제할 수도 저는 있다라는 식으로 뭐 완전 열어뒀어요. 면제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어느 정도 거쳐야지.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도 돌아갈 수 예. 있는 것이고 또
그럼 다른 데도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도 우리도 면제해달라고 나왔을 때 뭐라고 할 거냐 문제 생기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부분은 좀 최소한의 거쳐가야 어떤 된다. 절차들은 저는 거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준석 최고원께 짧게 이거 드릴게요. 아까 국제 국내선 문제를 그냥 가치가 문제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는데 예. 대한민국에서 김해공항에서 뜨는 국내선 수요가 있는 노선은 김포까지 가는 에어부산 노선이랑 그다음에 제주도 가는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산 시민 입장에 봤을 때 김해공항 가가지고 김포 가는 노선은 지금 KTX비에서 가격 경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살아있지만은 가덕도로 이전하면 그 노선 폐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 갈 때 뭐 괜히 가까운 데서 가면 되지 멀리 가덕도까지 가서 제주도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부산에서 광주 가는 노선, 부산에서 울산 가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선을 사실 없애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환승공항이라는 거, 관문공항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인천공항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미국 가는 태평양 노선을 띄우려 그러면은 큰 비행기 띄워야 됩니다. 그럼 큰 비행기에 400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거 채우기 위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환승시키고 이렇게 해서 채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환승용 공항을 만들겠다는 의지라면은 지금 부산 시민이 알고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예. 정작 이거를 부산 시민한테 얘기하면은 야, 나 이제 제주도 가려면은 가덕도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 사실은요. 예, 짧게 드릴게요. 예, 짧게 우리가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다음에 일본도 보면 하네다공항, 나리타공항 역할 비슷하죠. 하나는 국제 전용, 원래 다른 데는 국내선 전용인데 가까운데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 같은 데는 거기서 간다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가덕도도 기본적으로 요즘은 사실은 서울, 부산에 비행 탄 사람 많지 않아요. 국내선의 가장 큰 노선은 김포, 제주, 부산, 제주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는 어떻게 배로 타고 가는 것도 비행 타고 가는 게 맞으니까 운행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이게 국내선과 국제선을 자꾸 분리돼서 생각하는데 최근의 경향은 사실은 인천공항에서도 제주도 갑니다. 그렇게 완전히 딱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노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국내선, 국제선 이렇게 자꾸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근데 민주당의 주장은요. 지금까지는 투포트, 김해공항 존치하고 그다음에 가덕도를 예. 같이 운영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근택 변호사 말씀하신 거랑 또 다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법을 절대 다수인 여당이 추진하고 있어요. 국토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5일 법사위 그리고 26일 본회의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라면 그냥 통과가 될 것 같다. 언론도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인구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학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0.830 일명 기사 소개 때 전해드렸죠? 출산율입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세계 최저입니다. OECD에선 꼴찌고요. 세계 한 200개 가까이 나라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랍니다. 이 정도면. 여기 그래프 보세요. 2015년부터 나와 있는데 쭉 떨어집니다. 한 명 밑으로 떨어지죠. 한 명 미치면요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떨어지고 있죠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요 대학과 관련돼 있습니다. 개강 포합인데 정원 미달, 대학들 학생 찾아 산만리. 사은품까지 준비해 고기를 돌며 학생 좀 제발 보내주세요. 고3 담임의 읍소. 근데 담임들, 선생님들 말씀은 애들이 없어요. 3년 뒤면 대학,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큰일 났다. 이런 겁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 인구, 요 기사로 대학 기사를 좀 보내주세요. 대학 기사요. 자, 이 기사가 원래 대학 기사였는데 각 대학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학생 못 구해서 정말 운영 자체가 난감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소개돼 있습니다. 자, 박장현 교수님. 네. 이거 사실 이미 예고된 사태 아니었습니까? 대학들이요? 맞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올해 대학 정원보다 입학생이 7만 6천여 명 정도 부족할 거다. 이 예견은 이미 10년 전부터 되었던 예견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또 우리 사회가 대학이 미적미적 대치하다가 지금 수도권 일부 4년제 대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입시 미달 사태의 쓰나미를 맞고 있다. 지금 사실은 2월 다 지나가서 입시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 개강합니다. 3월 2일 날 개강하는데 입학생을 못 채운 학교가 지방은 어느 상당하고요. 수도권의 그 전문대 같은 경우에도 20-30% 이상 지금 미달 사태가 나 있는 학교 원래 책정한 정원의 20-30%가 모자라는 거예요, 학생이? 지방의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인기학과를 제외하고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SNS도 나왔지만 수학이 8등급인데
국립대학교 수학과를 입학합니다. 그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좀 그렇죠. 보셨어요. 그 정도로 지금 넣기만 하면은 대학에 합격하는 그런 시대가 될 정도로 지금 정원이 남아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시대를 맞았는데 5년 뒤면은요. 이제는 일할 젊은이들이 확 줄은 게 대학을 넘어서서 이 사회로 그대로 이전됩니다. 이 대학이요. 그러면은 정원을 못 채우는 거잖아요. 그럼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대학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대적인 구조 조정,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생겼어요. 구체적으로 그게 뭘 뜻하는 겁니까, 그러면? 대학이 줄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 그다음에 고령자들을 위한 교육, 여러 가지로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기사 나가는 거 있지만요. 신입생이 없다. 뭐 비용을 줄이려 미화원 내보내고 총장 교수가 청소를 하고 있다. 유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 유지를요. 그래서 지금 일부 대학들은 이제 합병을 하잖아요. 대학을 합치고 몸을 키우고 경쟁력을 키우고 정원은 좀 줄이고 뭔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들이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좀 잠깐 보실까요? 여기 표가 있어요. 미충원 규모입니다. 2020년 17,000, 2021년 7만, 8만, 2024년에는 12만 명 이상 못 채운답니다. 이거 비는 겁니다. 학교 정원이요. 이래가지고는 정말 큰일일 수 있습니다. 대학들이 초긴장 상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많은 주제 다뤄봤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힐러리 전 미국 국무장관이 소설을 낸다고 합니다. 장르는 스릴러. 그것도 정치 스릴러입니다. 어딜 가나 정치라는 영역은요. 가슴 조이는 스릴과 바깥 사람들은 도통 알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한 세계인 것 같습니다.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